네, 이제 기출문제 풀이 편에 오셨는데요. 기출문제 풀어보면서 여러분이 이제 학습했을 때 쉬운 것도 있고 어려운 것도 있으셨죠.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풀이하시면서 잘 학습을 해볼 텐데, 전체 시험은, 전산회계 운용사 2급은 일단 시험 시간은 60분, 1시간 동안, 재무회계가 20문제, 그 다음에 원가회계 20문제. 각각, 그러니까 반반이에요, 반반. 그래서 전체 40문제를 60분 동안 여러분이 이제 푸시게 되는데, 점수는, 합격 점수는 60점이고요. 대신 과목별로 과락이 있어서, 이 각각의 과목마다 40점 이상을 맞고, 두 개를 평균 냈을 때 60점 이상이어야 합격이 돼요. 그러니까 합격이 70이 아니기 때문에 합격 점수가 높은 편은 아닌데, 과목마다 과락이 있기 때문에 그 과락을 잘 피하셔야죠. 20문제씩이니까 각각의 얘가 50점이고 얘가 80점이고 그러면 이제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푸실 수 있는 문제를 최대한 점수를 많이 가져가는 것을 목표로 하셔가지고 열심히 풀어보시고요. 1시간 동안 40문제를 잘 풀어보시고 저희 책에는 그 최신 기출문제를 그래도 최대로 많이 수록한 편이에요.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다양한 교재 비교하셨을 때 그래서 12회차 시험 기출문제가 교재 안에 있고요. 18년치, 17년치, 16년, 15년 3회씩 정기시험 기출문제 중에 여러분의 이제 이 동영상 강의로는 18년, 17년 기출문제를 이제 같이 풀이하는 시간을 가질 테고 대부분 이제 기출문제 푸실 때 제가 이것도 몇 회 기출이 있을 거야 라고 설명을 드릴 거예요. 되게 기출문제가 반복적으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기출문제 외워서도 합격하는 학생들이 꽤 있으니까 잘 풀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2018년도 1회, 그러니까 기출문제 1회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중에 첫 번째 과목 재무회계 20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그래서 1번 문제를 보시면 다음 중에 계정의 잔액이 대변에 남는 항목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우리 거래 판료소를 생각하시거나 5가지 계정을 생각하시면 차변에 발생돼가지고 차변에 남는 애가 있고 대변에 발생돼가지고 대변에 남는 애가 있고 그래요. 그쵸? 근데 이 문제를 잘 보시면 우리가 차변이 발생됐을 때 증가되는 게 자산이고 일단 비용이죠. 그리고 대변이 자기 자리인 애가 부채고요. 부채가 대변이면 증가죠. 자본이 대변이면 증가죠. 그러니까 대변의 계정 과목에 남는 거죠. 아니면 수익이고요. 수익은 발생이라고 부르지만 근데 지금 보면 자본금은 자본이래요. 차입금은 부채예요. 임대료는 수익이에요. 임차료는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임대료는 임대한 사람이 받는 돈을 의미해요. 임차료라고 얘기하면 비용이라고 생각하셔야 돼. 임차인이 부담하는 비용이라고 생각하셔야 되고 그럼 자기 주식이 여기서 걸리잖아요. 근데 우리가 자본 공부할 때 자기 주식을 꽤 많은 시간은 아니지만 약간의 시간을 할애해서 학습을 했어요. 이유가 자기 주식은 내 주식인데 잠깐 들고 있다가 나중에 팔 때 또는 감자할 때 그때 처분될 때 사라져요. 그러면 자기 주식은 자본이지만 분개할 때 보니까 자기 주식은 차변에 발생돼. 돈 주고 사거든요, 회사가. 그럼 자기 주식은 자본 계정이지만 자본 계정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쪽에 발생되냐면 차변에 발생되죠. 얘가 있다는 얘기는 어느 쪽에 잔액이 있다는 뜻이에요. 차변에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대변에 금액이 남는 게 아닌 애가 얘네요. 그쵸? 답이 자기 주식이라는 자본 계정이 대변에 발생되지 않고 오히려 차변에 발생되는 그래서 자본의 차감 계정이라고 얘기했던 항목이죠. 답은 4번. 그래서 이 경우는 붕괴한 게 어느 쪽에 발생되느냐가 결국은 현재 그 상태만 가지고 어느 쪽에 금액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던 예제예요. 답은 얘를 의미하죠. 차변이란 뜻이고요. 두 번째. 시산표에서 발견할 수 있는 오류로 옳은 것을 고르래요. 시산표는 대차가 붕괴가 일치가 됐는지를 확인하기 좋아요. 그쵸? 그러면 이중으로 예를 들어서 붕괴를 현금, 매출 한 번 넣어야 되는데 2번 붕괴했다고 생각해봐요. 내가 실수를 했다 할지라도 시산표는 모르지. 대차는 맞으니까. 시산표가 확인해 줄 수 있는 건 한 개밖에 없어. 대차가 틀리는 것만 알아. 왜냐면 차변하고 대변을 잔액이든 합계든 비교해주는 한 장의 양식이 시산표가 하는 기능이거든요.
만약에 이 분계를 누락했다 해봐요. 분계가 누락하면 차대가 차대가 누락된 거니까 몰라요, 아무도. 분계 시 차변하고 대변의 계정 과목을 현금을 대변에 쓰고 매출을 차변에 적었대. 몰라. 나중에 장부를 보고 실력자들이나 아는 거지 시삼초 자체는 몰라. 차대가 맞으면 아유 뭐 분계 맞겠나 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전기할 때 옮겨 적을 때 차변의 계정 과목의 금액을 틀리게 적으면 그치 100백인데 얘는 100을 쓰고 얘를 10을 적으면 딱 알려주죠. 차대가 틀리게 되니까. 그러니까 시산표를 물어볼 때는요. 시산표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건 한 개밖에 없어요. 차변과 대변의 금액을 다르게 넣었을 때만 확인할 수 있어요. 체크해 줄 수 있는 리스트는 그것뿐이에요. 답은 4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3번 X1년에 상품 100만 원을 전액 외상으로 팔았대요. 매출 채권의 기초와 기말잔액은 각각 10과 20만 원이래요. 매출했을 때 현금 유입액은 얼마니에요? 뭐 T자 계정 그려도 되고 문제 읽고 얼른 찾을 수도 있고. 일단 외상으로 매출된 매출채권이라고 하는 계정 중에 기초가 10이었어요. 자 이렇게 T자 계정 그리는 거예요. 기초기말 나오면. 계속 해봐서 아시겠지만. 그 다음에 100만 원을 전액 외상으로 매출했대요. 그 외상 매출금이 1년 동안 증가됐겠죠. 매출 발생. 그러면 전체 110 중에 기말에 회수되지 않고 남아있는 게 20이라는 얘기는 나머지는 특별하게 대손이라는 게 발생되지 않는 한 회수가 됐다는 뜻이겠죠. 뭐. 대변에 외상 매출금이 발생되면 회수가 됐다는 걸 의미하잖아요. 답은 90만 원. 회수액 이렇게 찾을 수 있겠죠. 자, 요걸 찾으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럼 네 번째를 보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적용하는 한국 채택한 국제회계 기준이라고 하는 걸 적용하는데 재무제표에 표시하는 일반적인 사항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자, 1번부터 재무제표는 기업의 재무상태, 성과, 현금 흐름을 공정하게 표시한다. 그래서 이 중에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표, 재무상태표, 성과를 나타내는 표, 포괄손익계산서, 현금 흐름을 나타내는 표, 현금 흐름표, 공정하게. 두 번째, 재무보고를 할 때 기간별 비교가 가능하도록 정기 단기 보여주죠. 그래서 뭐 전년도 단기, 삼성은 3년치를 보여주기도 했었어요. 세 번째,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자본변동보, 현금흐름표의 모든 재무제표는 발생주의 회계를 사용하여 작성한다. 맞는 것 같은데 걔 때문에 틀렸어요. 얘네들은 발생주의가 원칙인데 발생주의에 의해 하다 보니까 현금 거래로 일어났던 현금 기준에 대한 회계가 누락되기 때문에 뭐만 현금 기준을 적용하냐면 얘는 현금주의를 적용해서 현금 흐름만 별도로 보여주는 양식이죠. 그래서 나머지 앞부분의 세 개는 발생주의에 의해서, 현금 흐름표는 현금주의에 의해서. 틀린 설명은 3번. 자, 4번. 중요성에 따라서 상이한 성격이나 비슷하거나 기능을 가진 항목들은 구분하여 표시하되 중요하지 않은 항목들은 통합해서 표시한다. 다르면 다르게 표시하지만 중요성이 낮거나 아니면 별도로 이렇게 구분할 필요가 없는 것들은 통합 표시한다. 근데 뭐 구분할 필요가 없는 것이라고 말하면 좀 그렇긴 한데 구분할 이유가 없는 것 중에 하나가 현금 및 현금성 자산 그런 것들이에요. 그쵸? 현금처럼 보이는 것들, 유사한 성격들. 자, 5번. 당저예금 잔액을 장부상에 있는 돈과 은행 측에 있는 잔액을 비교했을 때 12월 말 이후에 작성 후 조정 후 당자예금은 얼마입니까? 일단 12월 말에요. 장부상의 당자예금은 50인데 은행 측 당자예금 잔액은 60이네요. 10만 원 차이가 나네요. 근데 이유는 한 개죠. 지금 보니까 29일에 발행했던 당자수표 10만 원이 아직 은행에서 인출이 안 됐대. 자, 29일에 당자수표를 발행할 때 회사는 당자예금에서 인출이 되는 것으로 차감을 해놓고 그런데 아직 당자수표를 받은 누군가는 은행이 제시하지 않았으니까 인출이 안 됐겠죠. 자, 어디에서 조정해야 돼요? 회사 측 잔액 조정이에요? 은행 측 조정이에요? 은행 측 잔액에서 10만 원이 언젠간 나갈 거기 때문에 지금 인출을 잡는 것이 정확하다고 봤던 거죠. 자, 여기서 10만 원을 제해야지. 결국은 50만 원이라는 당좌예금 잔액으로 결산 마무리하는 거죠. 그래서 잔액은 뭐 50이고요. 자, 어디에서 조정하느냐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은행에 아직 인출이 안 됐다고 그래서 여전히 그 돈을 쓸 수 있냐? 그건 아니지. 은행 측 잔액에서 언젠간 나갈 돈이라면 기말에 먼저 차감해 놓는 게 더 정확하다라고 보는 게 이제 재무회계 관점이니까요. 답은 50만 원 이렇게 구하시면 되고요. 자, 6번에 5월 달에 현금 거래가 한 5건 있네요.
5월 말 현금 잔액으로 오른 것 이랬어요. 자, 현금 잔액을 볼게요. 5월 1일에 현금이 전월 2월이 30이니까 30만 원이 현금이 있었어요. 그쵸? 저걸 가지고 이제 시작을 하고요. 자, 8일에 사무용 비품 5만 원을 구입하고 현금을 결제했대요. 현금을 썼겠지 뭐. 5만 원 마이너스. 자, 12일에 B상회로부터 상품 10만 원을 매입하고 대금 중에 5만 원은 자기합수표, 나머지는 외상결제. 그러면은 이 중에 돈 나간 현금은 자기합수표 현금하고 동일한이니까 현금 5만 원이 나갔죠? 결제했고요. 자, 현금만 볼 거예요. 우리는 현금 잔액만 볼 거니까. 자, 17일에 15만 원을 매출하고 시상사가 발행한 갑의 은행이 발행한 수표를 받았대요. 갑이라는 은행이 발행한 수표는 현금이죠. 그러면 현금 15만 원이 들어왔어요. 이런 뜻이죠. 자, 28일 종업원에게 급여를 3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대요. 그러면 3만 원이 나갔겠죠. 그래서 30에서 5만 원 까고 5만 원 까고 15만 원 더하고 그리고 다시 종업원 급여 3만 원 까고 하면 잔액은 32만 원으로 남겠습니다.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고. 어렵지 않죠? 자, 기출문제 푸는 거예요, 지금. 자, 7번째. 금융상품에 대한 설명 중에서 옳지 않은 거. 금융상품은 계약관계가 일어나면 금융상품이라고 봤죠. 우리가 알고 있는 금융거래에서 일어나는, 은행에서만 일어나는 상품만 금융상품이라고 정의하지 않았죠. 넓은 개념이었어요. 거래 상대 당사자 일방에게 누군가에게는 금융 자산이 만들어지고 동시에 누군가에게는 예를 들어서 뭐 채권이면은 부채일 거고 주식이면 지분 상품일 텐데 그게 누군가에게도 금융 자산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묶어가지고 금융상품 이렇게 불렀죠. 두 번째, 금융자산 중에 보고기간 말부터 1년 이후에 만기가 되는 것들은 유동이 아니고 비유동으로 구분하는 것은 이제 12개월 단위로 내년 이후니 내년 안에 결과가 자산이 현금으로 환산되니가 중요했고, 세 번째, 매출채권, 미수금은 금융자산에 포함한다. 근데 이 금융자산이라고 하는 것들은 나중에 현금화가 되는 것들인데 미수금이나 매출채권은 나중에 현금으로 받을 채권이잖아요. 자, 미지급 비용이나 선수금은 금융부채에 포함한다 그랬는데 금융부채도 마찬가지죠. 이후에 돈이 출금될 거, 유출될 거. 그러면 금융부채. 선수금은 유출될 가능성이 없죠. 미지급 비용이나 미지급 비용은 금융부채로서 나갈 돈인데 선수금이 틀렸어요. 답은 4번이죠. 틀린 설명으로 고른 것은. 자, 8번. 금융자산으로 분류되지 않는 거 이렇게 물어봤는데 근데 우리가 금융자산이라고 하는 게 누군가로부터 받을 계약상의 권리 같은 개념이에요. 그러면 여기 안에는 그런 것도 있죠. 유가증권 대표적으로. 단기 매매 목적의 투자 주식. 자, 매출채권도 지금 금융자산이죠. 외화 예금으로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일반적인 예금하고 다를 게 없어요. 근데 관계기업 주식은 계약상의 금융자산으로 분류하지 않아요. 관계기업은 특수기업인 거야. 특수관계, 지분법을 가지고 있는 꽤 많은 기업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회사가 삼성인데 삼성이 계열사 중에서 내가 그 기업을 쥐고 흔들고 싶어가지고 2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특수한 주식을 말해요. 얘는 계약상의 권리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식이라고 보기 때문에 금융자산에 포함하지 않고 조금 투자자산으로 구분해요. 그래서 답은 2번 관계기업 주식은 아닌 것으로 그렇게 구분을 하시면 되겠고, 자 9번에 우리가 투자부동산을 공부했었는데 투자부동산은 어떠한 그 부동산이 이 자산에 되냐면 내가 사용하는 게 아니라 투자 목적, 투자해가지고 임대 수익이거나 시세 차익을 얻는 목적. 지금 보니까 투자부동산으로 처리해야 될 것 중에 아닌 것을 고르는 거예요. 관리 목적에 사용하기 위한 어쨌거나 자가사용 부동산은 유형자산이 되죠. 사용 목적의 부동산은 그래서 감가상각을 통해서 자산의 가치 소멸을 인식해야 되고요. 투자부동산은 장기간 쓰고요. 시세차익. 미래에 어떻게 쓰일지 몰라서 들고 있는 거. 그러니까 쓰지 않잖아. 그러니까 유형자산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미래 투자부동산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짓고 있는 거. 결국은 투자부동산이 될 거지 유형자산인 내가 사용할 목적의 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이 중에 투자부동산이 될 수 없는 것은 첫 번째 케이스가 해당되겠네요. 10번. X1년 초에 운용리스로 제공하기 위해서 건물을 취득했대요. 그 얘기는 운용리스로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사용 목적은 아니고 빌려주기 위해서 들고 있는 거니까 투자부동산 아니란 뜻이고요.
건물의 취득원가가 10,000원이고 잔존가치 빵, 연수는 10년. 이 건물에 대해서 공정가치 모형을 적용한대. 우리 투자부동산은 원가 모형도 가져갈 수 있고 공정가치 모형도 선택할 수 있는데 이 경우는 공정가치 모양이니까 첫 번째 감가상각을 안 하죠. 공정가치 평가만 하면 돼요. 그쵸? 자, 그럼 평가를 해봅시다. X 1년도에 11만 11,000원으로 마감했네요. 원가는 10,000원인데 11,000원이 기말 평가 금액이래요. 그러면 얼마만큼 우리 이익 난 거예요? 1,000원만큼 이익 났죠? 감가상각은 안 하는 거죠? 평가 이익은 1,000원 이익 났죠? 답은 4번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만약에 투자부동산이라고 할지라도 원가 모양을 택할 수 있잖아. 그러면 감가상각을 하고 평가를 하지 않는 거고 둘 중에 선택하는 건데 이 경우는 공정가치 모양을 적용하니까 감가는 하지 않고요. 재평가만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기타 포괄로 가요? 단기손익으로 가요? 그냥 단기손익으로. 유형자산만 재평가했을 때 기타 포괄로 가는 거고요. 자, 11번. 부가세랑 관계가 되는 예제에 가끔 나와요. 1월부터 6월까지가 한 과세기간 6개월. 자, 그 기간 동안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의 10만 원은 매출이래요. 그러면 자, 매출이 10만 원이 부가세가 제외니까 부가세, 매출에 대한 부가세는 부가세 예수금이라고 인식했죠? 부채 계정 중에. 자, 부가세 예수금은 이 금액의 10%면 10,000원이 별도였네요. 자, 매출이 일어나면 뭐 돈을 받았든 외상이든 부가세라는 예수금이 10%만큼 발생되죠. 자, 그거 들고 있다가 나중에 부가세 신고할 때 납부하고. 두 번째, 부가세를 제외한 매입 매출가 11만 원이라는 금액이 부가세가 제외가 된 건데 그거 매입이었대. 그러면 매입이 11만 원이었으면 부가가치세 대급금은 그 금액의 10%가 별도였으니까 11,000원이었다는 뜻이죠. 뭐 대변에 돈이 나갔었나 보지 이렇게 가정하시고 그럼 1년 동안 얘가 있었고 얘가 있었다고 하는 걸 상상하고요. 자, 확정신고할 때 분개해야 될 건 뭔가. 예정신고는 없었고 예정신고는 3개월 단위니까요. 우리 부가세는 1년에 1월부터 6월까지를 한 과세기간 이렇게 지정하니까 자, 6월 말 기간에 해야 될 분개 중에 만약에 납부할 세액이 있으면 즉시 내고요. 환급 받을 게 있으면 즉시 받는데요. 자, 얘는 이렇게 사는 거야. 부가세 예수금은 상대방한테 받아두는 세금이기 때문에 무조건 들어서 내고 대급금은 내가 미리 납부한 계정이기 때문에 줄여 적을게요. 부가세 대급금 11,000원을 상계하면 1,000원만큼 얘는 계속 돌려받아. 1,000원만큼 돌려받을 금액도 많거든요. 삼성전자는 대부분 환급이에요. 수출이 많아서. 그러면 1,000원이라는 금액이 차변에 와야 되는데 나중에 받으면 미수금이고요. 지금 당장 받았으니까 당연히 현금 들어온 거예요. 답은 이렇게. 그러니까 분개한 게 그대로 가는 거야. 근데 분개를 할 수 있으면 뭐 찾는 건 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부가세 계정을 정리하는 문제가 나올 땐 그 금액의 부가세가 별도였다, 제외했다는 말은 그 금액의 따로 10%가 부가세였어요. 이런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부가세라고 하는 금액은 6개월 단위로 예수금은 부가세 매출에 대한 부가세 예수금은 일단 납부하는 방식으로 차변으로 상계하고 매입할 때 부가세 대급금이라고 하는 세금은 나중에 다 돌려받기 때문에 그 차이가 나는 금액이 차변에 뜨면 냈던 세금이 많으니까 돌려받는 거고요. 예수금이 많으면 대변의 금액이 뜨겠죠. 내야 될 세금으로. 그게 미지급이 뜨거나 바로 주면 이런 식으로 현금이 나갈 수도 있어요. 그렇게 문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12번 문제로 가볼게요. 분개한 것으로 맞는 걸 고르는데 저기 위에 저 말이 중요해. 차이번가로 회계 처리한다. 차이번가. 어음을 5월 1일에 100만 원을 할인하고 할인료 3만 원을 차감하고 잔액을 현금으로 받았대요. 좀 할인한 거죠. 여러분 바드러움을 할인할 때 이 할인을 하는 케이스의 거래를 두 개로 봤어요. 매각 거래냐 차익 거래냐. 자, 근데 지금은 차익 거래로 간주하는 예제예요. 만약에 매각 거래로 간주하면 100만 원짜리 바드러움을 매각한 것처럼 97만 원만 받았기 때문에 3만 원 손해난 금액을 매출채권 처분 손실로 떠는 게 맞죠. 자, 1번 예제가 매각 거래. 근데 우리는 차익 거래니까 1번 틀린 거.
자, 그러면 차익거래는 어떻게 가냐면 그날 받으러옴을 죽이지 않고 빌린 것처럼 차익금 잡고 현금 받을 때 요 3만 원을 빌리고 이자 낸 것처럼. 그래서 우리 매각거래로 하지 않고 차익거래로 간주하면 그 할인료를 이자 비용이라고 인식하기로 했죠. 단 만약에 약속 어음이 만기가 되면 정상적으로 은행이 내가 빌렸던 돈을 은행에 다시 정산해 가는데 그때 만기가 됐을 때 받으러옴에 대한 차입거래는 그날 받으러옴이 사라지면서 갚지 않아도 되는 단기 차입금이 이게 반제 처리가 돼야 해요. 답이 2번인 거예요, 지금. 만약에 매출채권 처분 손실인 매각거래로 처리하면 만기 때 붕괴할 거 없죠. 받으러옴을 바로 매각 처리해 버렸기 때문에 기말에 또 매각으로 떨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2번인데 만약 차익거래가 아니라 매각거래였다면 답은 1번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각거래, 차익거래에 대한 차이점만 확실하게 알고 있으면 이 문제를 푸실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13번 문제를 가볼게요. 자, 2018년도 첫 번째 기출문제예요. 이런 형식으로 나오니까 잘 연습해 두시면 시험 잘 보실 수 있어요. 재고자산은 이동평균법으로 평가한대요. 자, 이 자료를 가지고 매출원가 구하래요. 자, 매출원가 해봅시다. 일단 쭉 보시고 기초에 20개가 1,200원짜리니까 일단 24,000원치가 있었던 거야. 근데 60개를 샀네. 60개. 그리고 개당 단가는 1,600원짜리였어요. 자, 그리고 나서 며칠 뒤에 팔았어요. 40개를. 자, 이때 40개는 2,000원에 팔았다 이 뜻이죠. 그러면 40개는 얼마짜리를 판 걸까? 이때 이동평균법은 매입하는 순간 단가가 다르면 그때그때 단가를 평균 냈어. 자, 이제 오늘의 평균 단가 80개. 80개의 토탈 원가 11만 8,000원. 그러면 80개의 개당 평균 단가 나오겠죠. 그러면은 아니냐, 잠깐만. 24,000원에 96,000원, 12만원. 12만원에 80개, 토탈 80개 나누면 하나당 평균 단가는 1,500원. 그러면은 1,200원짜리, 1,600원짜리 매입 단가는 사라지고요. 요 80개의 평균 단가를 1,500원으로 만들어 놓고 이날 40개를 팔았을 때 이 40개에 대응하는 원가를 1,500원으로 가정하겠다 이 뜻이에요. 6만원. 그럼 현재 40개 팔았고 40개 남아있죠. 자, 지금 남아있는 수량은 40개. 다시 또 매입했어 지금. 50개. 자, 50개 매입했으니까 또 단가가 또 틀어지겠죠. 토탈 40개에다가 매입한 수량 50개를 더하면 토탈 90개. 그러면 40개 남아있던 6만원에 매입한 단가 93,000원을 더하면 6만원에 93 더하면 15만 3천원. 그럼 현재 단가는 15만 3천원에서 90개를 나눈 1,700원. 자, 질문. 현재 남아있는 수량 90개. 평균 단가, 토탈 원가. 그 중에 한 번 더 팔았어요. 30개. 자, 이 중에 30개 얼마짜리 판 것으로 가정할 거냐면 1,700원짜리. 30개 1,700원짜리 5만 1,000원. 자, 지금 남아있는 수량은 90개 중에 30개 팔아 먹었으니까 60개 남아있죠. 지금 현재 이게 재고. 자, 질문. 매출원가를 구하래. 매출원가는 매출액에 대응하는 원가죠. 이 중에 매출된 수량이 몇 개예요? 요거랑 요거죠. 나는 40개를 6만원짜리가 매출된 것으로 30개를 5만 1,000원짜리가 매출된 것으로. 그러면은 전체 70개에 대응하는 매출원가는 11만 1,000원. 답. 11만 1,000원 이렇게. 만약에 기말재고 물어보면 이게 기말재고인 거야 지금. 60개. 배당 단가 1,700원 이렇게 구하시면 되고. 이동평균법은 그때그때 매입할 때마다 단가를 새롭게 적용해서 그때그때 단가를 그때그때 원가로 대체한다. 이게 핵심이었죠. 자, 14번 문제. 회계 처리에 대한 설명 중에서 옳은 것을 고르세요. 1번. 상품을 매출하고 신용카드를 결제하면 차변에 상품을 매출했다는 얘기는 주된 매출인데 주된 매출에 대해서 신용카드 결제는 일반적인 외상과 동일한 거예요. 신용카드라고 하는 게
수단이지 결국은 어음받냐 외상이냐 둘 중에 하나니까. 외상매출금인데요. 미수금 아니에요. 이건 주된 매출이니까. 주된 매출 채권은 외상매출금 떠는 게 맞죠. 두 번째, 사무용 소모품을 구입하고 신용카드로 결제했다면 소모품이든 우리가 이제 결산해보니까 소모품 B든 중요하지 않아. 주된 매입이 아니라는 거야. 주된 매입이 아닌데 카드를 결제했대. 그러면 주된 매입 채무가 아닌 다른 매입 채무를 거는 것이 맞겠죠. 신용카드는 어쨌거나 외상과 동일해요. 그거만 생각하시면 되고요. 3번. 그러니까 이거는 맞는 설명이에요. 답은 얘인가 봐요. 세 번째. 업무용 비품을 구입하고 직불카드로 결제했대요. 이거 되게 중요한 게요. 비품이거나 주된 상품이거나 여기서 중요한 건 직불카드인데 여러분 직불카드로 결제하면 특이한 결제 방법이 그거죠. 다음에 나가요. 지금 당장 체크카드니까 통장에서 인출돼요. 통장에서 인출되죠. 그러면 바로 예금 나가는 거예요, 이건. 이거는 채무가 아니야. 채무 자체가 아니야. 그리고 만약에 비품 사는데 그냥 외상이면 외상 매입금 쓰면 안 되지. 주된 매입이 아닌 미지급금 써야 맞는 거죠. 어쨌거나 틀린 예제인 거죠. 상품 매입하고 신용카드를 결제했을 때는 진짜 외상 매입금. 주된 매입 채무 거는 게 중요하고요. 자, 맞는 설명은 2번인데 이것저것 답이 아닌 거 솎아낼 때 주의할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동일하게 나오진 않으니까 잘 보시면서 이게 다른 형식으로 나왔을 때를 생각하시는 게 중요하죠. 15번. A 회사는 공정가치가 33만 원이고 장부가액이 2만 5천 원짜리인 토지가 있었대요. 자, A 회사는 토지가 있는데 A 회사의 공정가치가 3, A 회사의 장부가액이 2만 5천 원. 근데 이 토지를 B 회사가 가지고 있는 공정가치 5만 원짜리인 토지하고 교환했구나. 교환했고 현금 15,000원을 결제했대요. 지급했대요. 자, 이 거래가 상업적 실질이 있다면, 자, 있다면이 중요한 거예요. 상업 실질이 있다면 A 회사의 포괄 손익계산서에 영향을 미치는 이익은 얼마인가? 지금 보면 지금 상업적 실질이 있고 나는 토지를 주고 얘가 나에게 토지를 줬는데 나는 토지만 받은 게 아니라 내가 현금을 일부를 또 추가로 지출하고 이랬어요. 그쵸? 자, 그럼 여기서 어떻게 회계 처리하냐면 A의 입장에서 회계 처리하는 거니까요. 자, A를 제가 분개를 해볼게요. 자, 얘는 자기가 가지고 있던 토지를 B에게 준 거죠. 그러면 A 회사 입장에서 그러면 토지는 장부상에 2만 5천 원으로 걸려 있었죠. 자, 이렇게 대변에 죽이고 그다음에 차변에 내 토지 주고 얘가 가지고 있던 토지 받아온 거 맞아요? 그럼 토지 얼마짜리 받아온 걸로 잡는 게 맞을까요? 토지는 상대방하고 나하고 그 같은 토지를 주고받았는데 이 토지를 어떤 식으로 측정하냐면 상업적 실질이 있는 거래로 측정하래. 상업적 실질이 있다는 얘기는 우리 상업적 실질이 있으면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고 실질이 없으면 제공한 자산의 장부가액이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같은 토지지만 현금을 지급한 게 좀 유용하고요. 그리고 상업적 실질이 있기 때문에 내가 상대방에게 받은 토지는 공정가치로 측정하는데 중요한 건 제공받은이 아니라 언제나 제공한 나의 공정가치야. 그러면 나는 토지를 상대방으로부터 얼마짜리 받은 것으로 가냐. 내가 알아보니까 내 시장가치가 3만 원이거든. 그러면 3만 원 정도의 가치를 받은 거라고 생각해. 이렇게. 그런데 이렇게 받은 게 아니라 여기에 이제 뭐가 붙냐면 현금 지급액이 있는 거야. 현금 지급액이 15,000원. 근데 현금 지급액은 토지의 원가에 포함돼요. 현금은 토지를 산 것의 일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래 놓고 이제 결과 이 거래가 우리 회사에 손익에 영향을 미칩니까? 45,000원. 자, 5,000원만큼 대변에 뜨게 되는데 그 대변에 뜨는 금액이 유형자산 처분이 이게 이제 손익계산서에 들어가는 수익 같은 개념이죠. 답은 5,000원인데요. 지금 이 문제는 유형자산 처분한 것처럼 인식했을 때 손익이 얼마냐를 물어봤으니까
5,000원이라고 인식이 된 건데 이 문제를 어떻게 나올지 대부분 더 많이 나오는 유형 중에 하나가 그래서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이 토지는 취득원가를 얼마로 인식합니까? 이것도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제공한 나의 공정가액, 현금 지급액 포함. 답은 45,000원을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오늘 내가 토지라고 하는 자산의 가치에 인식할 금액이 되는 거야. 그게 이제 나의 취득원가가 되기도 하고요. 45,000원을 알고 계시면 좋고, 그래서 분개했을 때 5,000원이라는 유형자산 처분이익이 뜨는 것도 알고 계시면 좋고, 두 가지를 다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15번 문제는 이렇게 풀어봤고요. 그 다음에 16번 문제로 가볼게요. 자, 우리가 유형자산, 무형자산 두 가지의 자산이 있었는데, 우리 무형자산은 실체가 없기 때문에 좀 까다롭긴 했죠. 유형자산도 뭐 까다롭지만, 이 중에 무형자산이 아닌 거 하나 있대요. 산업재산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묶어서 한 방에 부르는 거죠. 광어권, 어업권 다 무형자산이죠. 라이센스, 프랜차이즈 이런 거 전부 다 무형자산이죠. 영어권이 있긴 한데 영어권은 내부 창출은 불가능했던 거지. 영어권은 어떨 때만 가능했냐면 영어권은 꼭 외부와의 거래에서만 창출된 식별 가능한 자산일 때만. 그래서 그냥 영어권이면 아리까리 했을 거야. 근데 얘가 붙었기 때문에 안 돼. 개발비는 내부 창출이 오히려 또 가능하죠. 내부적으로 일어난 개발비를 일부 요건이 충족되면 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으니까 지금은 영어권에 대한 설명을 물어봤다면 절대로 내부 창출은 영어권이었을 때 자산이 될 수가 없어요. 답은 2번. 할 수 없다. 영어권을 내부 창출하는 기업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자, 17번. 부채는 금융부채도 있고 비금융부채도 있고 자산도 금융자산이 있고 비금융자산이 있고 다양한데 다음 금융부채에 대한 설명 중에 옳지 않은 거? 자, 유동부채에 속하는 항목은 이건 아닌데, 그치? 유동부채에 속하는 항목들이 다 금융부채는 아니죠. 그러니까 유동부채에 뭐가 있냐면은 주된 매입 채무도 있고 미지급금도 있고 미지급 비용도 있고 근데 유동부채에는 이런 것도 있지만 선수금도 있고 막 선수수익도 있고 그렇잖아. 근데 유동부채 중에 요까지는 금융부채인데 요런 애들은 비금융부채인 거죠. 그러니까 모두 금융부채는 아니지. 이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게 섞여 있죠. 그럼 옳지 않은 것은 1번인데 나머지를 잠깐 보면 금융부채란 거래 상대방에게 언젠간 현금 등을 인도해야 하는 계약상의 의무. 언젠가 돈 나가. 그게 금융부채였었죠. 그 다음에 자기 지분 상품으로 결제되거나 결제될 변동 가능한 요거 중요했죠. 주식수가 변동 가능한 비파생 상품도 금융상품의 금융부채 안에 포함돼서 자기 주식이라는 게 자본계정이겠지만 변동 가능한 비파생 상품도 금융부채 일부에 포함됐었고 공정가치 측정하는 금융부채는 공정가치로 평가할 때마다 평가손익이 인식돼요. 근데 여러분이 여기까지 공부하신 적은 없어요. 그냥 뭐 일반적인 내용을 이해하시면서 아닌 거를 찾을 수 있는 걸 확실하게 알고 있느냐가 관건이었죠. 답은 1번이죠. 그 다음에 18번. 주당이익 구하는 거네요. 그러니까 주당이익은 우리 당기순 이익에서 우선주 배당금이 혹시 있다면 그거 까고 그리고 나서 유통, 보통, 주식수로 나눠서 계산했었죠.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매출 총이익이고 왜 나왔어? 헷갈리게 하려고. 되게 헷갈리게 하려고. 아무것도 의미 없는 거. 그러면 지금 우선주 배당금 없으니까 너무 쉽네요. 120만 원에서 유통, 보통, 주식수는 100주네요. 100주. 이렇게 하면 하실 수 있겠죠? 12,000원? 괜찮은 문제. 괜찮은 문제. 자, 19번. 당기손익에 반영되는 항목이 아닌 거. 자, 당기손익이라는 말은 당기순 이익이랑 관계가 있으니까 수익이냐 비용이냐. 소모품비는 비용이니까 반영되겠죠. 비용으로. 감가상각비 비용이니까 들어가겠죠. 종업원급여도 비용이니까 들어가겠죠. 근데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은 손실이지만 얘는 무슨 계정이었냐면 자본 계정이잖아. 자본 조정 계정, 차감 계정. 그러니까 당기손익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지. 자, 이 문제를 낸 사람의 의도는 한계인 거야. 끝에 무슨 손실로 끝나니까 비용인 줄 알겠지. 공부 안 했으니까 이래가지고 틀리게 걸리게 하려고 하는 문제예요. 조심하시고. 자, 마지막 20번.
퇴직급여를 한 번에 안 받고 은행에다가 예금처럼 연금으로 예치해 두었다가 나중에 이제 퇴직할 때 연금의 형태로 수급받는 형태가 퇴직연금 제도였는데 특성을 설명한 것 중에서 이제 틀린 걸 찾는 거래요. 확정기여형 DC라고 불렀고요. 확정급여 DB라고 불렀는데 몰라도 되고 한글로 나오니까 확정급여형은 기업이 통제하고요. 기여형은 종업원 통장으로 쏴주는 거니까 종업원의 모든 수익을 자기가 책임지는 방법. 그런 제도가 기여제도, 급여제도였어요. 자, 1번. 기여제도에서 기업의 법적 의무나 의제 의무는 기업이 기금에 출연하기로 약정한 금액으로 한정. 종업원이 받을 퇴직급여는 기업과 종업원이 퇴직급여 제도나 보험회사에 출연하는 기여금과 그 기여금에서 발생하는 투자 수익에 따라 결정돼요. 이유는 자기가 관리하니까. 두 번째, 확정 기여제도에서 보험 수리적 위험, 실제 급여액이 나중에 퇴직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현재 가치 같은 개념이에요. 네, 기대 급여액에 미치지 못할 위험, 못 받을 수도 있는 위험 또는 투자 위험을 기여금을 재원으로 투자한 자산이 기대 급여액을 지급하는데 충분하게 못할 것 같은 위험, 이런 모든 위험이 존재하는데 결국은 확정 기여제도에 여기서 발생되는 위험은 기업이 부담하는 조건이 아니고 종업원이 부담하는 게 기여인데 여러분 이 제도는 어떠한 제도를 설명한 거냐면 이 제도를 설명한 거예요. 확정급여형 제도를. 틀린 설명이에요. 그 답은 2번. 3번. 확정급여제도에서 기업의 의무는 약정한 급여를 현직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거고요. 4번. 확정급여제도는 여러 가지 위험 부담이 기업에게 있어요. 대신 저조하면 기업의 의무가 증가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100을 넣어놨는데 10을 까먹었어. 그럼 10을 더 넣어야 돼. 그래서 좀 내가 넣어야 될 돈이 늘어나니까 기업의 의무가 생각보다 더 많이 들어갈 수 있는 위험 부담이. 그래서 위험 부담이 기업에게 있다. 그게 급여형. 종업원에게 주는 순간 기업이 해야 될 모든 그 의무는 다 이행된 상태. 그러니까 그 이후에 손실이 나더라도 다 종업원의 책임이에요. 투자 수익에 따라 종업원이 받을 퇴직금의 금액이 결정돼. 그래서 급여형 기여형에 대한 질문을 많이 내는 편이죠. 자, 2018년도 1회 기출 중에 재무회 개편 20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봤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또 원가회계 같이 풀어보고요. 이번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